완전 배출. 구독해주시면 알찬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좋아요를 누르시면 알고리즘의 물결을 타고 신나게 영상 제작할 힘이 납니다. 세계적인 암센터들은 모두 채소와 과일을 기본으로 암 환자들에게 처방합니다. 열을 가하면 효소, 즉 생명이 죽기 때문인데요. 효소, 즉 생명이 살아있는 음식은 지구상에서 채소와 과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채소와 과일은 식후에 먹는 디저트가 아니라 몸의 내부를 청소하는 청소 음식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디저트로 먹으면 죽은 음식 뒤에 청소 음식이 들어가서 몸 안에서 발효와 부패가 일어납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저서 제3의 침팬지에 따르면 농업이 시작된 1만 년 전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조상들은 창과 칼을 들고 사냥을 하는 동물이 아니라 어쩌다 고기를 먹을 뿐인 약삭빠른 침팬지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세계암연구기금에서는 최근 약 10년간 5,100만여 명의 식습관과 생활 방식을 조사하여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10가지 수칙을 발표했는데요. 3위가 매일 400g의 채소를 먹을 것이었습니다. 1위는 정상 체중을 유지할 것, 2위는 활발한 신체 활동을 할 것이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국립암센터에서도 암 예방 수칙 10가지를 발표했는데 2위가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을 것이었습니다. 1위는 담배를 피우지 말고 담배 연기도 피할 것이었습니다. 두 기관 모두 식습관의 핵심은 채소 과일식이라고 공개적으로 발표했다는 말입니다. 이제 골고루 먹어라 해서 과일과 채소를 우선적으로 먹어라로 바뀌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과일과 채소를 70%로 하고 30%를 일반식으로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단 2주만 하셔도 기적을 경험하시리라고 장담합니다. 이시영 박사께서 젊은 시절 자연의학의 원조라 불리는 스위스의 비라벤나 병원에 공부를 하러 가셨습니다. 이 병원에서 아침마다 당근과 사과로 만든 주스를 환자들에게 주면서 1897년부터 사용해온 불로초라 말하더랍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 당근은 땅속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뿌리에 흡수해서 저장한다라고 하더랍니다. 박사님은 지금도 90세의 몸으로 아침 체조와 명상 후에 당근 2개와 사과 1개를 착즙기나 믹서기로 만들어 마시는데요. 무려 50년이 되었습니다. 50여 년 동안 감기나 몸살 한 번 걸린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당근은 한방에서 구충제로도 쓰였고 각종 약으로 쓸 만큼 효능이 좋은 대표적인 뿌리채소입니다. 눈 건강에 좋다는 베타카로틴이 식약처에서 권고하는 하루 권장 섭취량의 7배나 들어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자연치료 병원의 환자들에게 아침마다 주스로 먹이는 불로초 당근 365일 매일 거르지 말고 믿고 드시길 부탁드립니다. 당근의 영양성분은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베타카로틴, 비타민업, BCK, 칼륨, 아이오딘, 지질, 엽산, 아연, 철분. 당근의 효능을 저는 3가지로 꼽는데요. 첫 번째가 눈 건강입니다. 베타카로틴은 바로 우리 몸에 들어오면 비타민 A로 전환이 되는데요. 이 비타민 A는 눈에 좋은 성분입니다. 안구 건조가 너무 심하신 분들도 인공 눈물을 넣거나 또 인공 성분인 루테인 제품보다도 당근 하나씩 챙겨 드시길 권합니다. 두 번째가 피부입니다. 오장육부가 하는 일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특히 침묵의 장기라 불리는 간이 하는 일은 500여 가지가 넘습니다. 당근은 간이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주기 때문에 간에게 휴식을 줍니다. 톡소 배출이 원활하게 되면 가장 처음 반응이 나타나는 곳이 우리 피부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저에게 비비크림 바른 것이 아니냐고 묻기도 하는데요. 저는 피부에 어떤 화장품이나 화학약품을 바르지 않습니다. 제 피부의 비결은 사과와 양배추와 상추와 당근과 각종 무청과 주스입니다. 간과 피부는 부부관계나 다름없습니다. 살아있는 채소와 과일은 몸속 노폐물을 완전 배출하면서 간이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주기 때문에 간이 좋아지고 피부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혈관입니다. 당근에는 카로티노이드라는 성분이 많은데요. 혈관 내피세포의 염증을 줄여서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또한 당근 속 칼륨 성분은 혈관 확장과 혈액순환을 촉진한다는 논문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혈관에 좋으니 당연히 뇌혈관에도 좋습니다. 당연히 뇌졸중 중풍을 예방합니다. 점심과 저녁은 일반식을 하더라도 배출 주기인 낮 12시까지는 채소 과일이나 무청과 주스를 반드시 실천하시기 부탁드립니다. 특별한 경우 명절이나 특별한 요리의 경우를 제외하고 저는 당근을 볶거나 삶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불에 익히면 모두 사망한 당근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높아진다면서 올리브오일에 볶아 먹으라는 기사도 올라옵니다. 저는 이것이 올리브오일 회사의 마케팅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당근을 우적우적 씹어 먹기가 힘드신 분들은 사과 2개, 당근 1개를 넣어서 갈은 다음 아침에 1잔, 오후에 1잔 이렇게 나누어 드시면 좋습니다. 가능하면 세척되지 않은 흑 당근을 드시고 더 가능하면 유기농으로 드시길 바랍니다. 저는 채소와 과일이 70%가 되고 불에 익히거나 가공된 일반 음식이 30%, 즉 7대3의 법칙만 지켜도 우리의 몸은 살이 빠지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맨 처음 명현 반응, 호전 반응이 오기도 합니다. 설사가 대표적인데요. 이것을 부작용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우리 위장은 각종 화학 첨가제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을 먹으면 이 오염물질을 청소하게 되는데 맨 처음 오는 반응이 설사입니다. 방부제, 보존제, 향미 증진제 등 화학물질에 길들여진 위장에 신선한 효소물질이 들어오니까 위가 반응을 하고 몸이 깨어나서 몸을 청소하는 현상입니다. 가려움증이나 콧물이 나기도 합니다. 최초 2주 정도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겁내실 필요도 없고 중단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700만 년 동안 수렵채집 시기를 거치면서 독성물질이 들어오면 이것을 밖으로 뱉어내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장 음식의 경우 우리의 간과 신장, 콩팥과 위장이 난생 처음 접하는 화학 첨가제들이라서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채소와 과일을 먹으면 위장이 깨어나서 소화 흡수력이 좋아집니다. 소화 흡수력이 좋아지니까 피부가 좋아집니다. 그 이유는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어서 피부 재생과 각종 치료와 복구에 에너지가 쓰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비염이나 아토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콧물과 기침과 가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우리 인간이 가진 정화 능력 중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몸에 열을 내고 콧물과 가래를 통해서 몸속에 노폐물을 배출하게 됩니다. 하비 다이아몬드는 그의 명저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에서 우리 몸은 3대 주기로 나뉘어져 있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인체 8시간 주기, 낮 12시에서 저녁 8시 섭취 주기 먹고 소화시킴, 저녁 8시에서 새벽 4시 동화 주기 흡수 및 사용, 새벽 4시에서 낮 12시 배출 주기 몸의 노폐물과 음식 찌꺼기의 제거, 새벽 4시에서 12시까지가 배출 주기인데 이때가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강조합니다.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우리 인간이 아침을 부지런히 먹는 잘못된 습관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아침을 먹어야 한다면 채소와 과일 또는 무첨가 주스를 드시라고 강조합니다. 헬렌 리어링은 저서 소박한 밥상에서 모든 요리는 요리하는 시간이 먹는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천 수만의 채소와 과일 중에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일은 사과, 채소는 양배추 이렇게 두 가지를 추천합니다. 채소와 과일에는 항산화 작용으로 유명한 파이토케미컬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항산화 작용이라는 단어도 좀 어려운데요. 산화란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 몸도 공기를 들이마시거나 음식을 먹으면 산소와 결합해서 분해하고 소화시키는데요. 우리 몸에서 사용한 후 버려진 노폐물 활성산소를 밖으로 배출해내는 산소 쓰레기 배출 작용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인체에 운반된 산소를 완벽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약 3%의 쓰레기를 남기게 되는데 이 쓰레기를 무력화시키거나 배출하는 작용이 바로 항산화 작용입니다. 1991년 존스 홉킨스 의대는 지구상의 인류가 앓고 있는 질병은 36,000여 가지가 있는데 이 질병의 모든 원인은 활성산소 때문이다 라고 발표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놈입니다. 활성산소를 어려운 말로 프리레디컬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앞으로 활성산소나 프리레디컬이라는 말이 나오면 산소 쓰레기라고 쉽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과는 80에서 90%의 영양분이 껍질에 있습니다. 사과 껍질에는 항산화 물질, 그러니까 몸속 산소 쓰레기를 배출하는 성분이 있어서 혈관을 청소해줍니다. 콜레스테롤은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이 그냥 혈관에 기름때가 낀 것이라 생각하면 쉽습니다. 우리가 불고기를 재워 놓을 때 키위나 배를 많이 쓰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고기의 기름기를 분해하기 때문입니다. 막힌 혈관의 기름기를 사과 껍질이 분해해서 밖으로 배출한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 항산화 물질은 고기, 생선, 계란, 우유 공장 음식에는 전혀 없습니다.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제로형입니다. 또한 몸에 좋은 과일이나 채소라고 해서 불에 익히면 항산화 물질은 모두 사망합니다. 과일과 채소를 먹기 생소하신 분을 위해서 채소즙, 과일즙, 채소과일 주스를 권합니다. 시중에서 파는 공장 음식에는 모두 화학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무공해라는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됩니다. 대부분 설탕과 소금과 방부제와 각종 화학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아무것도 첨가하지 마시고 무첨가로 드십시오. 채소즙, 과일즙, 채소과일 주스 등 복잡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책에서 무첨가 주스라고 간단하게 표현하겠습니다. 물론 씹어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 침에는 아밀라제라는 탄수화물 분해 요소가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를 먹으면 침이 이미 섞여있기 때문에 1차 소화가 완성되고 장으로 들어가 2차 소화가 완성되는데 불과 3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무첨가 주스는 불과 5분에서 10분 만에 소화를 완성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당근과 사과와 양배추 이렇게 3개 정도만 넣어서 돌리면 맛이 좋습니다. 이것들이 없으면 냉장고에 있는 과일과 채소를 모두 다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채소와 과일은 서로 어울리니까 냉장고 파먹기를 하신 후 새롭고 신선한 과일로 냉장고를 채우시면 됩니다. 과일 주스는 혈당을 높인다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중에서 파는 과일주, 설탕 및 각종 화학물질이 첨가되는 당연히 혈당을 올립니다. 무공해니 유기농이라는 말에도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균과 멸균을 거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살아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아무리 유기농 과일이라 해도 열을 가하는 순간 각종 미네랄은 모두 사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마르텐 박사에 의하면 생채소를 삶으면 단백질은 반으로 줄어들고 나트륨 염분은 4분의 1로 줄어든다는 사실을 실험 결과로 증명했습니다. 익힌 것을 먹으면 날 것에 비해 3, 4배를 더 먹어야 미네랄이 충족됩니다. 우리가 채소를 샐러드로 먹으면 소금을 뿌리지 않아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로 익혀 나물로 만들어 먹으면 미네랄 특히 염분이 죽어버리므로 소금을 쳐야 그나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2주 동안 상추를 매일 먹었더니 의사들도 깜짝 놀랍니다. 상추는 생각보다 엄청난 놈입니다. 천연 비타민제, 천연 미네랄제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상추는 한자어 생채에서 변형된 말로 날로 먹는 채소라는 뜻입니다. 상추 뿌리를 딱 자르면 우유처럼 하얗게 나오는 바로 이것이 락투카리움이라는 물질입니다. 이것이 진통효과가 있어서 상추화편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진통효과 및 진정효과가 있습니다. 졸리니까 상추 먹지 말아라고 하신 말씀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이 락투카리움은 현재까지의 연구로는 상추랑 치커리 딱 두 종류에서만 나옵니다. 눈치 빠른 제약회사에서 상추에서 각종 성분을 추출해서 수면 유도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수면제의 진실에 관한 주제로 방송을 했었습니다. 연예인들의 끝나지 않은 사망 사건을 다루었는데요. 그 배경에 수면제 졸피뎀이 있었음을 만천하에 고발했습니다. 방송 제작진은 폭식, 기억상실, 자살시도 등 이해할 수 없었던 죽음 뒤에 수면제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런 수면제의 부작용이 계속되자 언제부터인가 수면제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슬그머니 수면유도제라는 부드러운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이름만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은 공장에서 만든 악마의 약 수면유도제 말고 천연 수면유도제인 상추를 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철분과 엽산 등이 풍부해서 임산부에 특히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고깃집을 가시더라도 샐러드 셀프바가 있는 집에 가실 것을 추천합니다. 상추와 각종 채소를 가져다 먹을 수 있으니 고기를 드시더라도 상추에 파무침과 마늘과 양파를 가득 넣어 쌈으로 드시면 고기 1인분의 반도 먹기 전에 배가 불러옵니다. 채소로 배를 채우면 다음날 아침 배변이 너무 시원합니다. 어제 먹은 파무침과 양파 냄새가 밖으로 배출되는데요. 몸속에서 소화가 완성되어 완전히 배출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몸무게는 1kg가 빠져 있습니다. 굶어야 빠진다가 아니라 몸 청소를 해야 빠진다가 정답입니다. 채소엔 예전처럼 기생충도 없고 농약 역시 우리나라 식약처가 세계 1등급 수준으로 검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용성 농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수확 후 2주 정도면 다 사라지는 농약만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잔류 농약은 물에다가 씻으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 불안하시면 물에다가 일단 담가 놓으시고 1, 2분 정도 놔두셨다가 흐르는 물에 좌우로 3번 상추를 흔드시면 됩니다. 사장, 방귀와 트림은 탁한 음식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에는 수많은 자동차의 배기가스와 공장 굴뚝에서 뿜어대는 오염물질로 공기가 오염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도 문제가 많습니다. 일산화탄소이기 때문입니다. 일산화탄소는 냄새가 없기 때문에 인간이 알아차릴 수도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 가정의 75%가 전기로 요리하는 인덕션을 사용하지만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는 가구 35%가 아직도 있는데요. 최근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CPSC에서 가스레인지 사용금지 또는 제조와 수입을 완전히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 폐암 여성의 약 87.5%는 비흡연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성 폐암 환자의 약 70%가 흡연자인데 반해 여성들은 담배도 피우지 않는데 폐암에 자주 걸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인데요. 일산화탄소는 공기 중에 0.5%만 있어도 5에서 10분 이내에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독가스로 분류가 됩니다. 이 모든 비자연적인 환경 또한 몸속 악취의 원인이 됩니다. 인간의 몸은 올바른 음식 섭취 이외에도 반드시 신선한 공기와 햇빛과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신의 몸속으로 들어가 부패와 악취를 만드는 음식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월경씨의 피가 나오는 것은 탁한 음식 때문입니다. 기관지가 나빠서 가래가 끓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가래는 당연히 안 생기는 것이 좋습니다. 노폐물이 안 생기는 몸 시스템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일단 생겼다면 밖으로 가래를 뱉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에는 5리터의 혈액이 있고 이보다 3배 많은 15리터의 림프액이 있습니다. 이 림프액은 독소와 노폐물을 잡아서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림프액이 몸속 바이러스와 각종 노폐물을 가래의 형식으로 만들어 배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노폐물이 발생하지 않는 몸의 시스템이 1위이고 만들어졌다면 즉시 배출하는 시스템이 2위이고 배출하지 못하는 상태가 3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생리통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마치 가래가 끓지만 기관지가 약해서 배출하지 못하고 안간힘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자궁내막의 피들이 독소가 심해서 재흡수를 하지 못하고 밖으로 배출해야 하는데 배출구 혈관 곳곳이 막혀 있어 힘이 든 상태입니다. 살아있는 채소와 과일을 주식으로 하면 막힌 혈관이 뚫려서 막혔던 혈액이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이유입니다. 몇 달을 계속해서 채소 과일식을 하면 월경시에도 자궁내막의 피들이 몸으로 다시 흡수되기 때문에 피가 밖으로 나올 필요가 없어서 피가 나오지 않고 임신이 되는 깨끗한 몸 상태가 된다는 말입니다. 탁한 음식이 탁한 피를 만들고 탁한 피가 혈관을 막고 막힌 혈관 때문에 생리통이 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류학자이자 영양학자인 빅토라스 컬빈스카스는 그녀의 유명한 저서 21세기의 생존이라는 책에서 월경 때 하혈을 하는 것은 문명병일 뿐이고 평생 하혈을 하지 않아도 임신이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역사적으로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추운 지방으로 이동하면서 비자연적인 식생활, 즉 불에 익혀 생명을 죽인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서 월경 때 하혈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녀의 책에 의하면 남아메리카 최남단 티에라 델 푸에고 지역의 여성들에게는 아주 드문 경우를 제외하곤 하혈이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원시 여성이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공장 음식을 거의 먹지 않는 여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전 세계 139만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채소과일식의 리더 크리스티나 까릴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식채소 과일식을 시작하는 여성에게 약간의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고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이 정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리혈이 확 적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멈추기도 하죠. 이것들은 모두 정상입니다. 생리혈이 멈추었다고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생리혈의 양이 갑자기 엄청 많아졌다면 그것도 완전히 좋은 일입니다. 이것은 채소 과일식을 맨 처음 시작했을 때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몸이 스스로 청소를 시작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노폐물과 독소와 화학물질 등 당신의 몸이 원하지 않았던 것들을 대청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장 자동차 배터리처럼 인간의 수명도 늘릴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효소는 자동차의 배터리와 같습니다. 효소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효소란 영어로 엔자임이라 불리는데 바로 이것은 에너지란 말과 같습니다. 동양에서는 이것을 유기물질, 무기물질 등 단어에 사용되는 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지 않는 물질을 우리는 생명이라고도 부르고 에너지라고도 부르고 기라고도 부릅니다. 효소는 우리 몸에서 소화 및 신진대사에 반드시 필요한 촉매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동차의 배터리와 같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우리 인간이 80여 년까지 사는데 반해서 자동차 배터리는 수명이 보통 5년입니다. 인간의 몸속의 효소를 모두 사용하면 죽습니다. 배터리에 충전된 전기도 다 쓰면 교체해야 합니다. 그런데 배터리를 완전히 소모하지 않고 중간중간에 충전해주면 10년 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배터리를 충전해주는 물질이 전기라면 몸을 충전해주는 물질이 효소, 즉 엔자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비만과 질병 없이 장수하려면 효소가 살아있는 과일과 채소를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신자연은 비나 냇물에 무기적인 물을 살아있는 유기적인 물이라는 생명을 가진 원자로 바꾸기 위해 식물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무기물을 절대 먹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모든 동물은 각종 무기물물, 소금 등을 체내 효소와 합성해서 유기물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유기적 수분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식물을 통해서라는 사실만은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무첨가 주스가 수명을 늘려줍니다. 살아있는 과일과 채소를 통해서 형성되는 물, 수분이 진짜 물이라는 말입니다. 당신은 또다시 질문할 것입니다. 과일과 채소를 먹으면 되지 왜 주스나 즙을 강조하시나요? 제 대답은 이것입니다. 과일과 채소만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인간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즙이나 주스로 만드는 까닭은 채소나 과일에 포함되어 있는 살아있는 원소를 될 수 있는 한빨리 우리 몸에 동화시키려는 의도입니다. 과일과 채소 또한 살아있는 상태로 먹더라도 소화기관에 어느 정도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과일과 채소의 섬유질은 비록 그것이 긍정적인 효과 쓰레기 배출가 있다고 할지라도 30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무첨가 주스는 5분이면 몸속에서 소화를 완성합니다. 제가 각종 무첨가 주스를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불에 익혀 죽은 음식을 계속 먹고 있는데도 당신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자연이 우리 몸속에 자체적으로 생성되는 효소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체내 효소라고 부르는데 무려 2만여 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2만여 개 중에 대표적인 것을 체내 효소 3총사로 부릅니다. 침샘에서 분비되는 탄수화물 분해 요소인 아밀라아제, 단백질 분해 요소인 프로테아제, 지방 분해 요소 리파아제 등이 바로 그들입니다. 몸 안의 체내 요소는 소화 요소 20%, 대사 요소 8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죽은 음식이나 공장 음식으로 과식한다면 이 체내 요소를 분비하는 장기들은 결국 지쳐 쓰러지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췌장이 하루 필요 분량의 인슐린을 초과해서 매일 생산하다가 지쳐 인슐린 저항성에 직면하는 이유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효소 부족이 질병을 일으키며 인간의 수명도 효소에 달려 있습니다. 세계적인 효소 영양학자인 미국의 에드워드 하웰 박사는 무려 50년간 연구한 결과를 효소 영양학이라는 책으로 출간한 바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중요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질병은 왜 발생하는가? 효소 부족이 질병을 일으키며 모든 질병은 효소의 부족이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그는 인간의 수명은 체내 효소의 양에 좌우된다라는 유명한 말도 남겼습니다. 인간의 몸은 50에서 10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세포 한 개는 1분 동안 100만 번의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2016년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의 연구진들은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인체의 세포들은 끊임없이 세대 교체를 한다며 하루에 무려 3,300억 개의 세포가 죽고 그만큼의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진다고 발표했습니다. 작은 세포는 수명이 짧은 반면 큰 세포는 수명이 10년이 넘는데요. 전체 세포가 교체되는 회전 주기는 평균 80일이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나는 건강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몸에서는 이 화학 반응이 순조롭게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촉매가 바로 체내 효소입니다. 따라서 체내 효소가 충분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체내 효소가 부족한 사람, 노인 환자 등이라 하더라도 체외 효소, 채소, 과일, 무첨가 주스를 항상 몸속에 넣으면 몸이 찌뿌둥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과일과 채소는 자신의 종족 보존을 위해 영장류로 하여금 체내 효소 없이 소화되도록 각종 효소를 듬뿍 넣었기 때문입니다. 체내 효소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인체에서 만들어지는 효소를 뜻하며 평생 생산되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하루의 생산량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하루에 만들어지는 일정량을 우리 몸은 소화와 대사에 나눠 쓰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은 음식을 위장에 퍼부었다면 당신은 일주일 분량의 소화 효소를 하루에 사용한 셈이고 그만큼 당신의 수명은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 장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곳에 효소가 낭비되지 않도록 잘 유지하십시오. 과식하는 사람 중에 장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과도한 체내 효소의 낭비 때문입니다. 세계 장수촌의 100세 노인들은 대부분 소식주의자인데 체내 효소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국 고서에서도 폭발분이면 의사도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배속을 80%만 채우면 비만도 질병도 노화도 없다는 뜻입니다. 소화 효소를 낭비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는 효소 덩어리라고 불러도 무방합니다. 당신은 과일과 채소를 먹고 속이 더부룩해진 경험이 있습니까? 과일과 채소는 30분 만에 소화됩니다. 무첨가 주스는 불과 5분 만에 소화됩니다. 당신은 과일과 채소를 먹고 10km를 걸을 수도 있고 가벼운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5kg짜리 수박 한 덩이를 먹고도 운동할 수 있습니다. 이미 소화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효소는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일뿐만 아니라 그 소화된 물질이 몸속에 흡수하도록 도와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그런데 효소가 이와 같은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기물질 생명이 살아있는과 함께여야 합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분말과 알약으로 된 무슨 효소는 생명이 없습니다. 없어도 전혀 없는 0%라는 말입니다. 식물의 씨앗 속에도 당연히 효소가 살아있습니다. 씨앗 속의 효소는 마치 잠을 자는 것처럼 머물러 있으므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조건이 허락되기만 하면 수천 수만 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리한 콩에서는 새싹이 트지 않습니다. 익히거나 통조림통에 넣은 음식은 방부제를 넣어 죽인 음식입니다. 효소는 다 파괴됩니다. 또한 까맣게 불에 그을린 음식이야말로 죽인 음식, 즉 화장한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탄 고기는 암에 걸리니까 절대 먹지 말라고 하면서 까맣게 태운 다음 물을 내려 마시는 커피는 아무 생각 없이 마시는 우리는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효소는 살아있는 물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평온하고 즐거운 마음도 일종의 효소입니다. 당신이 화를 낸다든지 걱정에 휩싸인다든지 욕구불만 상태에 있게 되면 당신의 배터리 효소는 방전됩니다. 아무리 몸에 필요한 효소를 매일 먹는다고 할지라도 분노로 인해 엄청난 에너지가 방전되어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말입니다. 말을 지나치게 많이 해도 배터리는 방전됩니다.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을 많이 하고 나면 마음이 헛헛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성현들이 입은 닫고 귀는 열어 두라라고 한 것입니다. 강조하지만 식물은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고 토양의 각종 무기원소들을 흡수하여 유기물질로 변화시킵니다. 공기 중에 탄소를 흡수하여 산소로 변형시킵니다. 우리는 그것을 광합성 작용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수많은 야생동물을 먹여 살립니다. 그 중에서도 산소가 가장 중요한 원소입니다. 그런데 음식물을 일단 가열하면 산소도 사라지고 효소도 사라집니다. 죽은 생명이 된다는 말입니다. 죽을 것을 먹고 어찌 100세 넘게 팔팔하게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육장 빨리빨리 음식이 빨리빨리 변비를 만듭니다. 헬렌 리어링은 소박한 밥상에서 또다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는 보통 일요일 금식한다.
나는 1년 내내 아침 식사는 조리하지 않는다. 봄이면 우리는 위장 청소도 할 겸해서 열흘쯤 사과만 먹는다. 사과를 원하는 만큼 또 소화할 수 있을 만큼 먹는다. 그렇게 하면 금식할 때처럼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아서 좋다. 육체는 수면 시간을 이용해 전날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므로 다음날 아침에 다시 음식을 가득 채우지 않아도 된다. 인체기관 특히 위의 경우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면 약 16시간 동안 휴식하게 된다. 또한 저는 빨리빨리 음식이 빨리빨리 변비를 만든다라고 강조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5분 만에 허겁지겁 먹어치우는 아침 시리얼입니다. 시리얼이 설탕 덩어리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튀긴 음식이어서 아이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도 밝혀졌는데도 여전합니다. 아침을 든든하게 먹어야 힘을 쓴다라는 것은 아침을 든든하게 먹여서 돈을 버는 식품 회사들의 논리입니다. 빨리빨리 음식 즉 패스트푸드는 대부분 영양가는 없고 열량만 높은 빈칼로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음식에는 질산염과 글루탐산 나트륨 등 신경을 자극하는 톡 국물이 가득 함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독소를 분해하는 간이나 신장 콩팥이 이를 처리하느라 하루 24시간 피로에 절개되고 결국 그 장기에 독소가 쌓여 소화불량으로 이어집니다. 잘 씹지 않는 음식은 위장에서 더 많은 소화액이 필요하므로 소화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빨리빨리 음식은 씹지 않으므로 위에 들어가 오랜 시간 머물면서 부패합니다. 이 부패한 숙변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독소 때문인데 처리하지 못한 음식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독소의 이름을 의학계에서는 활성산소산소 쓰레기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을 치료하는 간호사인 백혈구, 백의의 천사는 몸속의 각종 독소를 죽이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백의의 천사도 죽이지 못하는 독소가 있으니 바로 산소 쓰레기입니다. 당신이 처리하지 못한 이 산소 쓰레기는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하고 미세한 피떡 혈전을 만들어 혈관을 막습니다. 뇌로 가는 혈관, 심장으로 가는 혈관, 장으로 가는 혈관, 간으로 가는 혈관, 이 모든 혈관이 막힌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 몸의 림프 시스템은 독소 배출의 사령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살아있을까요? 술과 담배와 빨리빨리 음식을 먹고 각종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있을까요? 바로 림프 시스템 때문입니다. 수많은 독소는 림프 시스템 안에 림프 주머니, 림프절과 각종 독소를 포위해 분해합니다. 잘근잘근 씹어서 분해한 다음 땀으로, 오줌으로, 대변으로 배출합니다. 독소 배출의 사령부인 셈입니다. 림프 시스템은 세포 조직에서 액체 상태로 독소 물질을 잡아냅니다. 일단 세포에서 독소를 잡아오면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쳐 잘게 부수고 정리한 다음 몸 밖으로 몰아냅니다. 우리의 몸 어느 부분이 부었다는 것은 지금 그곳에서 독소를 내보내기 위해 싸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무슨 질병이 아니라 독소 배출 중라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몸 어느 곳에 피가 나게 되면 잠시 후에 투명한 액체가 나오는데 이것이 림프액입니다. 우리 몸에서 진물이 나온다는 것은 현재 독소를 배출하고 있으며 상처를 아물게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우리 몸에서 겨드랑이나 발가락이나 사타구니 등은 냄새가 좀 심한데요. 냄새가 심하다면 현재 림프 시스템이 활발하게 작동 중이라는 증거입니다. 편도선은 우리 몸의 독소 치료 장치입니다. 림프 주머니는 임파선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겨드랑이나 목 주위와 가슴 부근 등 몸 전체에 분포되어 독소를 처리합니다. 그런데 이 독소들이 계속해서 과도하게 몸에 들어오면 독소를 완벽하게 처리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우리는 임파선염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5개만 처리할 수 있는 림프 시스템에 10개의 독소가 들어오는 현상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편도선염입니다. 편도선이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열이 나고 식욕이 없어집니다. 열이 나면 당신은 피곤함을 느끼고 하던 일을 멈추고 눕게 됩니다. 식욕이 없어지면 먹지 않게 됩니다. 쉬고 단식을 하면 여분의 에너지가 당신의 편도선염을 치료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몸은 이렇게 신자연에 의해 초과학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36.5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항온동물입니다. 그런데 열이 난다는 것은 혼신의 힘을 다해 열을 발산하여 노폐물을 배출하는 등 질병과 싸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프면 열이 나고 땀이 많이 나는 이유는 열을 발산하여 체온을 조절하기 위함입니다. 완전 배출에는 살아있는 식이섬유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에 레몬을 짜서 일주일간 하루 3-4번 꾸준히 마신다거나 일체의 죽은 음식을 먹지 않고 무첨가 주스를 1-2주간 먹기만 하면 몸속에 노폐물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온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레몬은 특히 대장의 과도한 산성을 중화시키는 특효약임을 강조합니다. 우리 몸은 약알칼리성 pH 7.4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pH가 7보다 낮으면 산성, 높으면 알칼리성입니다. 과일과 채소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이고 육류와 공장 음식은 대표적인 산성 식품입니다. 그 중에서 알칼리성 식품의 대표주자는 단연 레몬인데요. 제가 레몬을 계속해서 먹으면 변비에서 해방된다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칠장 고기와 우유는 어찌할까요?
세상에서 가장 나쁜 음식은 독약 다음에 가공육입니다. 석쇠에 고기를 구우면 벤조피렌이라는 1급 발암물질이 나온다는 사실은 요즘 상식에 속합니다. 국제암연구기관은 적색육각종 빨간 살코기를 2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1급 발암물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석면, 담배, 가공육, 소시지, 햄 등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음식이 독약 다음에 가공육이라고 주장합니다. 가공육에는 너무도 많은 화학물질이 첨가되는데요. 색깔을 선명하게 보이게 하는 발색제와 고기를 오래 보존하게 하는 보존제로 아질산염 등이 투하됩니다. 아질산염은 살충제의 원료이기도 합니다. 스팸이나 소시지 뒷면 성분표를 볼까요? 폴리인산나트륨, 피로인산나트륨, 메타인산나트륨, 카락이나 아질산나트륨 발색제.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식품회사에서 자신있게 발표하는 것만이 이 정도인데 밝히지 않은 것은 어느 정도일지 당신의 상상력에 맡기겠습니다. 얼마 전 초가공 식품 가공육이 사람을 죽인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상하 강원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팀이 2004에서 2013년 질병관리청의 코호트 연구에 참여한 성인 11만 3,576명을 대상으로 초가공 식품과 사망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류와 생선을 가공한 가공육을 즐겨 먹으면 사망 위험이 24%나 늘어났다. 남성의 경우 초가공된 우유와 두유를 많이 먹은 남성의 사망률 역시 해당 음식을 적게 먹은 남성보다 10% 높았다. 스페인의 한 연구에서도 초가공 식품을 매일 4회 이상 섭취하면 사망 위험이 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저는 현대인의 수명이 늘어난 이유로 1. 상하수도 시설의 완비화 2. 과도한 육체 노동에서의 해방 그리고 3. 풍부해진 채소와 과일을 꼽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채소와 과일의 풍부함을 1순위로 꼽는데요. 가령 몽골의 경우 그들은 거의 육식 위주로 살다가 1980년대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자 중국의 채소와 과일이 들어오면서 수명이 남성 60세에서 66세, 여성 65세에서 76세로 비약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몽골인들은 산 음식을 먹으면 오래 살고 죽은 음식을 먹으면 일찍 죽는다라는 저의 명제를 직접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유의 카세인은 결핵과 폐렴을 일으킵니다. 어느 날부터 많은 양심 의사들과 학부모들이 방송에 나와 우유의 해악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우유 때문에 비염과 아토피로 고생하는 아이들이 속출하자 우유가 무조건 몸에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인식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모든 젖에는 카세인이라는 성분의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유에는 모유보다 카세인이 300배나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모유에는 7%의 단백질이 있고 우유에는 20%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는데 우유에 함유되어 있는 단백질의 주성분이 바로 카세인 87%입니다. 카세인은 위장 안에서 응고되어 크고 질기며 빡빡하고 소화하기 힘든 덩어리를 형성하는데 이는 4개의 위장으로 구성된 소의 소화기관에 적합한 것입니다. 일단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면 이 두껍고 끈적이는 물질은 몸에 어마어마한 부담을 지우게 됩니다. 인체는 어떻게든 이것을 배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처리하는데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소모되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포유류는 어미의 젖을 먹고 폭발적인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모유에는 단백질이 70%는 돼야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인간은 유아기에 7%의 단백질을 섭취하며 현생 인류로 진화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동물성 식품의 소비를 위해서 식품회사들이 단백질의 중요함을 강조한 이유가 결국에는 그들의 돈을 벌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우쳐야 합니다. 우리가 먹는 가짜 우유는 멸균, 살균하고 대량 유통을 하면 곰팡이 독소가 생기고 발암물질인 벤조피렌부터 아크릴아마이드 등 담배와 똑같은 수천 종류의 화학물질이 발생한다는 사실도 속속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유가 몸에 나쁘다니까 저지방 우유가 나오고 산양류 단백질 분말이 나옵니다. 다 자란 소에게 우유를 먹이는 멍청한 농장주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으니 건강에 좋다고 매일 우유를 마시는 성인 바로 당신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요? 저는 7대3의 법칙으로 드시라고 강조합니다. 과일과 채소와 무첨가 주스를 7로 하고 나머지 3은 마음껏 드셔도 좋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 마음껏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저는 몸에 좋은 음식 순서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번을 주식으로 하고 2번을 마음껏 음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처럼 육류삼이나 공장 음식사이나 가공육을 먹지 않고 오직 채소와 과일과 곡물만으로 식사하는 것을 자연식물식이라고 합니다. 7대3의 법칙에서 7을 채소와 과일과 무첨가 주스로 드시고 나머지 3은 마음껏 드십시오. 그 마음껏 음식의 3을 위에 있는 2번 각종 익힌 통곡물로 채우신다면 당신은 100점 만점에 120점이 되는 셈입니다. 매일매일 몸속 쓰레기가 1도 남지 않게 배출하는 식단이기 때문입니다. 초과한 영양성분은 몸에서 쓰레기가 됩니다. 어떤 하나의 영양성분은 또 다른 성분들의 지원이 있을 때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칼슘이나 칼륨이나 비타민 C나 비타민 D나 단백질이나 지방이나 탄수화물이나 모두 서로 조합이 되었을 때만 효력을 발휘한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몸에는 소위 채소의 법칙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어떤 성분,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이 충분히 흡수되면 나머지 것들을 배출시키려 노력한다는 법칙입니다. 다시 말해 초과한 것들은 몸에 해로운 쓰레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될 뿐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간과 신장 콩팥에 엄청난 부담을 지웁니다. 생명이 제거되고 가공 처리되고 변형된 것들은 먹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건강은 알약이나 분말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비타민 D는 5분 동안 햇볕을 쬐면 충분합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하루에 5분만 쬐어도 저절로 합성됩니다. 필수 비타민이란 외부에서 가져와서 몸에 집어넣어야 하는 비타민으로 비타민 C, D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반드시 외부에서 몸에 집어넣어야 할까요? 인간과 99.6% 유전자가 동일한 침팬지도 비타민 C와 D를 내부에서 합성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매일매일 과일을 먹기 때문이죠. 인간도 진화론적으로 700만 년 동안 최근 1만 년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과일과 채소를 통해 비타민 C를 섭취해왔고 햇볕을 통해 비타민 D를 합성해왔기 때문에 힘들여 몸의 내부에서 합성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현대 인간이 날씬하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과일과 채소를 필수적으로 먹어야 하고 필수적으로 햇볕을 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영양제에는 영양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1인입니다. 비타민 C가 부족하다면 당근 주스나 레몬즙을 마시면 그만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다면 밖에 나가 510분 햇볕을 쬐면 그만입니다. 비타민이라는 개념을 아예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것이 차라리 건강에 좋을 것이라고 제가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미국의 6개 의학단체에서 오메가3 복용 금지를 명령했다는 사실을 당신은 아십니까? 최근 2023년 7월 20일 미국 심장의학회 저널에서 2023년 만성 관상동맥질환 환자 관리를 위한 공동 임상실무지침위원회 보고서라는 긴 제목의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 의학계에서 공식적으로 오메가3를 절대 먹지 말라는 공식 보고서를 발표한 셈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오메가3의 효과에 대해 심혈관 질환 예방에 건강학적 이점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는 사실입니다. 이점이 없으니 당장 그만두라며 사용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혈액순환을 위해 1. 오메가3 영양제의 사용을 금지하고 2. 살 빼는 약을 조심하고 3. 진통제를 조심하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오메가3를 드시려면 차라리 들기름을 드시라고 저는 권장합니다. 참기름에는 오메가3가 1% 정도, 들기름에는 60% 정도입니다. 그러나 뚜껑을 여는 순간 산패되니 가능하면 3에서 4주 이내에 모두 드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레몬이 200만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얼마 전에 배우 엄정화 씨가 아침 공복에 레몬수를 마시는 영상을 보고 많은 분이 레몬수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모닝커피 대신 모닝 레몬수를 드실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레몬에는 비타민 C 외에 각종 비타민과 유기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실제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예방원 카페에 오시면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음양탕 더운 물과 찬물을 반씩 섞은 물과 레몬수 사진을 매일 올리십니다. 그리고 레몬수를 마신 후 몸의 변화를 이구동성으로 자랑하십니다. 레몬과 같은 감귤류 과일에는 비타민 C와 플로보노이드가 풍부하기 때문에 꾸준히 섭취할 경우 매끈한 피부로 만들어줍니다. 특히 여드름의 특효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레몬의 항산화 성분인 리모넨과 카테킨이 간에 쌓인 독소와 산소 쓰레기를 배출해주기 때문에 간의 부담도 덜어줍니다. 또한 레몬수는 신장 결석을 예방합니다. 칼슘 등이 뭉쳐서 결석이 되는데 크기가 작으면 소변으로 배출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결석이 생성됩니다. 레몬에 함유된 구연산이 옥살산 칼슘 축적으로 생기는 신장 결석을 막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레몬수는 체내 지방의 증가를 억제하기도 하는데요. 섬유질이 많은 반면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은 전혀 없는 다이어트 식품 중 최고입니다. 레몬이 우리 몸을 산성화시키고 위장장애와 역류성 식도염을 발생시킨다는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치아를 부식시킨다는 어처구니 없는 누명도 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레몬은 우리 몸을 알칼리성으로 균형 잡아주는 식품이지 산성화시키는 식품이 아닙니다. 몸을 산성화시키는 과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과일은 애초에 인류가 먹을 수가 없었고 당연히 인류가 배제시켰을 것입니다.